부산 동부의 작은 어촌 마을. 한적한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어우러진 그곳은 세상과 단절된 듯 평화로웠다. 사람들은 그저 고기를 잡고, 아이들은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노인들은 항구 근처 벤치에 앉아 묵묵히 바다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 고요한 마을의 가장 안쪽, 낡은 목조 가옥한 채에서 누군가는 매일같이 밤마다 잠에서 깨어나 땀에 젖은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는 이름을 김민재라고 소개했지만 진짜 이름은 한재현이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대한그룹의 전직 부회장이자 정치계에서도 주목받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2년 전 그는 뉴스에 대서특필되며 부정자금 조성 및 내부 고발 사건의 중심인물로 낙인 찍혔고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결론 지어진 사건의 당사자였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 자살은 조작이었고 죽음은 연극이었다. 한재현은 살아 있었다. 그는 권력자들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은 자가 되었고 지금은 이름도 인생도 모두 버린 채 숨어 살고 있었다. 또 악몽이야.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내리던 여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은주. 하지만 그녀 역시 과거를 버린 사람이다. 진짜 이름은 류승아. 전직 청와대 정책보좌관이었고 국가 예산 횡령 사건을 고발하려다 한순간에 조작된 내부 공모자로 몰려 신분이 말소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는 길에서 한재현을 만났고 그 이후 함께 숨어 살며 서로의 유일한 생존 이유가 되어주었다. 여전히 그날이 떠올라. 기자회견장, 카메라 셔터, 그리고 총구. 한재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항구에 떠 있는 고깃배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등대. 그는 이 모든 평화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뉴스 기사 댓글에서 조롱의 대상이었고 음모론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진실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서랍 속에서 낡은 노트북을 꺼냈다. 인터넷에 연결된 흔적 하나 남기지 않으려는 습관처럼 그는 USB를 이용해 모든 기록을 저장하고 있었다. 파일명을 확인하던 중 낯선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전송자, 익명, 수신시간, 오전 2시 13분, 제목, 그는 아직 움직이고 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수신자는 확인되지 않았고 발신 위치도 추적 불가능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영상 파일을 열자 어두운 방 안에서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성이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말했다. 한재현 씨,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싸워야 할 적은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정태욱, 그는 이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할 준비를 하고 있죠.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진실을 이제 꺼내야 할 시간입니다. 정태욱, 대한민국 현 부총리이자 한때 그의 절친이었으며 지금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 영상은 계속되었다. 이건 경고가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 서울 구 강남구청 앞 오래된 서점에서 혼자 오세요. 아니면 다음 기회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끝나자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은주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그의 결정을 알 수 있었다. 당신 정말 가려는 거야. 이제 도망칠 수는 없어. 내가 진실을 묻어버리면 이 나라도 같이 썩어버릴 거라. 하지만 당신은 이제 죽은 사람이야. 다시 나타나면 그들은 당신을 놓아주지 않아. 한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김민재로는 서울에 가지 않을 거야.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며 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 세상에 나서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은 다시 불길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항구의 하늘은 맑았다. 한재현은 낡은 가방 하나에 노트북, USB, 현금 뭉치,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넣었다. 사진 속에는 예전에 그와 서은주,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한 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다.
이 아이는 누구야?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가 아직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시간의 증거야.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눈치챘다. 그녀의 눈 속에 감춰진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지금은 묻지 않았다. 모든 진실은 때가 되면 드러나기 마련이었다. 마치 그들이 다시 서울로 향하는 것처럼. 서울, 그곳은 아직도 거짓의 도시였다. 그리고 그는 그 거짓을 찢어버릴 진실의 유령이었다. 서울은 여전히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한재현이 마지막으로 이 도시를 떠났을 때와 달리 거리의 전광판은 더 커졌고 뉴스는 더 빠르게 흘러갔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진실보다 편리한 거짓을 선택했고 권력은 여전히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조용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그는 KTX에서 내려 플랫폼에 잠시 서 있었다. 군중 속에서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짙은 모자, 평범한 외투,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지금의 그는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좌우하던 남자가 아니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중년 남자에 불과했다. 서울역을 빠져나오는 순간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줄었다. 도착했어. 응, 약속 장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 조심해. 그 사람, 누군지 확실하지 않아. 한재현은 전화를 끊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 도시는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언제든 이를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택시 대신 지하철을 탔다. 강남구청역. 약속된 장소는 오래된 헌책방이었다. 간판에 글자는 발에 있었고 유리창 안쪽에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겉보기에는 언제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었다.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렸다. 책 냄새와 함께 낡은 종이 특유의 습기가 코를 찔렀다. 카운터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한재현 씨.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서가 사이에서 들려왔다.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다. 서가 사이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검은 안경, 단정한 셔츠, 그리고 과도하게 차분한 태도. 누구죠?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당신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남자는 책 한 권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표지는 평범했지만 책 안쪽에는 USB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정태욱의 내부 자료입니다. 천둥작전의 일부죠. 그 순간 한재현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5년 전 대한그룹 이사회 회의실. 정태욱은 웃고 있었다. 늘 그랬듯 부드러운 미소, 사람을 안심시키는 말투. 그는 그때도 이렇게 말했다. 재현아, 세상은 정의로만 굴러가지 않아. 필요한 희생도 있는 법이야. 그 희생이 바로 자신이 될 줄은 그때 몰랐다. 애 나에게 이걸 주는 거죠? 한재현이 물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당신이 아니면 이걸 세상에 내놓을 수 없으니까요. 정치인은 믿을 수 없고 언론은 이미 포섭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모든 걸 잃었죠. 그래서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없습니다. 그 말은 잔인할 정도로 정확했다. 서은주, 아니 유승아, 남자가 말을 이었다. 그녀도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재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녀를 건드리면 위협하려는 게 아닙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경고죠. 그녀의 이름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누군가 과거 기록을 뒤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정태욱 쪽입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들었다. USB를 챙겨 책방을 나섰다. 그날 밤 서울 외곽의 허름한 모텔 방 한재현은 커튼을 닫고 노트북을 켰다. USB를 연결하자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다. 계좌 추적 자료, 비밀회의 녹음, 그리고 천둥작전이라 명시된 문서. 문서를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손이 굳어졌다. 천둥작전.
국가 비상사태를 조작해 계엄에 준하는 권한을 확보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한 뒤 권력을 장악하는 계획. 그 모든 시나리오의 최종 수혜자는 단 하나의 이름이었다. 정태욱. 그 순간 또 하나의 파일이 눈에 들어왔다. 파일명 ISE. 유승아의 이니셜. 그는 망설이다가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그녀의 과거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출생지, 학력, 청와대 근무 기록, 그리고 마지막 줄, 사망 추정, 신원 말소 완료. 그는 노트북을 덮었다. 숨이 막혔다. 그녀는 국가에 의해 지워진 사람이었다. 존재 자체가 범죄가 되어버린 이름. 그때 문득 부산에서 본 사진이 떠올랐다. 그녀와 아이.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 한재현은 지금까지 그녀에게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존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모든 비밀은 서로 얽혀 있었다. 그는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울이야. 알아. 뉴스 보고 있었어. 내 과거 기록을 봤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럼 아이에 대해서도 알게 되겠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 숨겨둔 두려움이 있었다. 아직은 아니야. 그가 말했다. 하지만 곧 알아야 할 것 같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다. 수많은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모를 것이다. 이 나라의 운명이 몇 개의 파일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운명이 다시 한번 한재현이라는 이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것일까? 하지만 곧 답을 알았다. 이미 돌아갈 길은 사라졌다는 것을. 진실을 본 사람은 다시 눈을 감을 수 없다는 것을. 한재현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모텔 욕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의 얼굴은 낯설게 보였다. 수염은 깔끔히 정리했지만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남아 있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존재하지만 기록에는 없는 사람. 서울이라는 도시는 그런 그를 언제든 삼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강남의 한 고급 빌딩 지하 카페. 정태욱의 측근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라는 정보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 여자가 이곳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클래식 음악이 낮게 흐르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노트북을 앞에 두고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한재현은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그는 시계를 보지 않았다. 대신 출입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그녀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사람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 최지원. 한때 그의 약혼자였고 지금은 정태욱의 최측근 비서실장. 그녀는 한재현을 보자 잠시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 놀람과 확신이 동시에 스쳤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넋이 살아 있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감정은 최대한 억눌려 있었지만 완전히 숨기지는 못했다. 예, 불렀죠? 한재현이 물었다. 당신이 먼저 움직였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정태욱의 자료를 찾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유승아 씨도요. 그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나왔을 때 한재현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를 어디까지 알고 있죠? 최지원은 잠시 침묵했다. 커피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당신이 사라진 날, 그녀도 함께 지워졌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녀는 가방에서 랄른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보관해 온 자료예요. 정태욱에게도 완전히 보고되지 않은 것들. 한재현은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청와대 내부 문서 4본, 비공식 회의 녹취, 그리고 천둥작전의 확장 버전으로 보이는 계획서가 들어있었다. 날짜는 최근이었다.
그는 이제 멈출 생각이 없어요. 최지원이 말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겁니다. 계엄, 조작된 테러, 심지어 민간인 희생까지도. 그럼 얘 나에게 이걸 주는 거죠? 한재현이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그의 사람이잖아요.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쓴맛이 담겨 있었다. 한때는 당신의 사람이었죠.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어요. 그녀의 시선이 잠시 멀어졌다. 과거로 향하는 듯했다. 당신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모든 걸 이해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선택한 길의 결과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그날 죽은 건 당신만이 아니었다는 걸. 카페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정태욱은 사람을 도구로만 봐요. 그녀가 이어 말했다. 쓸모가 있으면 살리고 없으면 버립니다. 당신도, 유승아 씨도,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한재현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이건 배신인가요? 아니면 속죄인가요? 최지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둘 다일지도 모르죠. 그 순간 한재현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은줄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를 확인했다. 아이에 대해 말해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최지원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 아이, 당신과 관계가 있나요? 상관없는 일입니다. 한재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는 상관없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정태욱은 낙점을 파고듭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심하세요, 한재현 씨. 당신이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은 이미 일부에게 알려졌어요. 다음에는 이렇게 조용한 만남이 아닐 겁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유승아 씨에게 전해주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그녀가 카페를 떠난 뒤 한재현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앞에는 파일과 커피잔, 그리고 수많은 선택지가 놓여 있었다. 그는 마침내 휴대전화를 들어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이에 대해 이야기해줘. 그가 말했다. 이제는 알아야 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아이의 이름은 유지온이야. 그 이름이 그의 가슴 깊숙이 박혔다. 아직 만나지도 못한 아이. 그러나 이미 이 싸움의 한가운데에 놓인 존재. 한재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더 이상 과거의 복수가 아니었다. 이제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한재현은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최지원이 남기고 간 서류는 단순한 경고 그 이상이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문서 하나하나를 천천히 그리고 반복해서 읽었다. 모든 줄과 모든 숫자가 실체 없는 공포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계획된 음모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만들어 주었다. 파일의 첫 페이지에는 천둥작전 비상계획안 D-7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 밑에는 날짜, 장소, 코드네임, 참여 인물 리스트가 있었다. 그중 몇몇 이름은 이미 정치권에서 익숙한 인물들이었다. 지금도 TV 토론에 나와 정의를 외치던 의원들, 그리고 국방 관련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전직 장성들의 이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천둥작전의 핵심은 명확했다. 국가 비상사태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려 대규모 공포를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계엄령에 준하는 비상권한을 대통령 후보 신분인 정태욱에게 위임하는 것이었다. 계엄이 선포되면 선거 일정은 무기한 연기되고 주요 언론과 시민단체는 활동이 제한된다. 이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그는 사실상 군사적 권한까지 쥔 합법적 독재자가 되는 셈이었다. 문서 중간에는 시나리오 초안이 적혀 있었다. 시나리오 B: 수도권 주요역에서 동시다발적 폭발 사건 발생. 사망자 최소 30명 이상. 일부 테러 조직의 수행으로 이장. 정태욱 후보,
안전한 국가를 위한 비상 권한 요청 발표. 국회 임시 비상안건 발의 후 48시간 이내 처리. 그는 소름이 끼쳤다. 이건 단순한 정치 공작이 아니었다. 사람의 목숨을 계산하고 공포를 설계하고 민주주의의 심장을 꿰뚫는 계획이었다. 그는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정보는 혼자만의 것이 될 수 없었다. 지훈이는 지금 어디에 있어? 그가 다급하게 물었다. 은주는 잠시 망설였다. 제주라. 내 친구가 맡아서 돌보고 있어. 에이, 너도 방금 본 그 문서 봤지? 이 계획 아주 정교해. 그리고 은주아, 지훈이. 그 아이가 위험할 수 있어. 무슨 말이야? 정태욱은 내 존재를 알고 있어. 지훈이도. 그 아이는 그냥 무고한 아이가 아니야. 이제는 너의 약점으로 간주돼. 그가 널 제압하려면 지훈이부터 없애야 해. 은주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지금 당장 제주로 가야겠어. 아니, 그건 오히려 그들에게 내 위치를 노출시키는 짓이야. 대신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어떻게?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단을 내렸다. 정보를 흘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일부러 누군가 물어뜯을 만한 미끼를 던져주면 누가 움직이는지 알 수 있어. 언론을 이용하자는 거야. 아니, 언론은 이미 절반 이상 장악돼 있어. 대신 옛날 사람을 찾아보자. 기억나. 남도식. 은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은둔했어. 마지막으로 연락된 게 3년 전이야. 대선 비자금 취재하다가 목숨 위협받고 사라졌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편이 될 수도 있어. 그들은 즉시 움직였다. 한재현은 최지원이 남긴 또 다른 서류 봉투를 열었다. 거기에는 남도식 기자 강원도 하천 은신 중이라는 메모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며칠 뒤 한재현은 화천의 한 산장 앞에 도착했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공기는 차가웠다. 산장은 허름했지만 안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남도식이었다.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당신이 한재현이군. 내가 먼저 알았군. 당신 얼굴 죽었다는 뉴스에 3일 동안 나오더군. 그때부터 믿지 않았어. 그들은 실내로 들어갔다. 벽 한켠에는 오래된 기사 스크랩과 자료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남도식은 여전히 언론인이었다. 단지 더 이상 마이크를 들지 않을 뿐. 한재현은 USB를 내밀었다. 이걸 공개해 줄 수 있어. 남도식은 파일을 열어본 뒤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네. 정태욱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끝장이야. 알아. 그런데 이걸 바로 공개하면 무조건 막혀. 기사 내려가고 사이트 폐쇄당하고 나랑 너는 다시 사라지게 될 거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남도식은 컴퓨터를 조작하며 말했다. 작전 이름이 천둥이지. 그럼 우리도 번개처럼 쳐야 해. 예고 없이 빠르게 동시에 여러 채널로. 그는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다. 몇 군데 아직 숨쉬는 채널이 있어. 망명 중인 유튜버들, 암호화된 언론 포럼, 해외 언론. 우리는 정보를 쪼개서 흘려. 동시에 한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자신에게 힘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진실을 쥔 손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남도식의 휴대전화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이는 이름 없는 번호,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너도 알고 있겠지. 다음은 내 차례야. 한재현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그들이 먼저 눈치챘군. 남도식은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 그럼 이제 시작이지.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눈보다 더 차가운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주도의 해안가 마을은 서울과는 다른 시간 속에 사는 듯 고요했다. 서은주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렌터카를 타고 곧장 외곽의 작은 주택가로 향했다.
이곳에는 그녀가 몇 년간 신뢰해 온 지인이 살고 있었다. 지훈을 세상에서 숨기기 위해 그녀는 수많은 이름과 주소를 포기했고 이곳이 마지막 보금자리였다. 차가 도착하자 한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왔다. 은주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 보이는 여성은 긴장한 표정으로 은주를 맞았다. 은주야, 왜 이렇게 갑자기 왔어? 지훈이는 어디 있어? 유치원 갔지. 오늘도 평소처럼. 여성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주는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유치원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응답이 없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도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순간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직감하고 있었다. 유치원에 전화가 안 돼. 그녀는 문도 닫지 않은 채 다시 차에 올랐다. 여성은 당황한 얼굴로 따라 나섰지만 은주는 이미 눈에 눈물이 맺힌 채 핸들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들은 지훈이를 데려갔어. 이제 시작된 거야. 같은 시각, 서울. 한재현은 남도식과 함께 정보를 암호화해 언론으로 분산 전송하는 작업을 마치고 막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은주.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이가 없어. 그는 말이 막혔다. 뭐라고? 유치원에서 사라졌어. CCTV도 없고 통화도 안 돼. 누가 데려간 거야? 은주야, 진정해. 경찰은 신고할 수 없어. 내가 누구인지 알면 모든 게 무너져. 한재현은 이를 안 물었다. 곧바로 서울로 와. 우리가 찾을 방법이 있어. 하지만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재현아, 사실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뭐지? 지훈이, 내 아이야. 그 말은 벼락처럼 그의 머릿속을 내려쳤다. 그는 말없이 앉은 채 숨을 들이켰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수많은 기억이 휘몰아쳤다. 그녀와 도망치던 날들, 그녀가 때때로 보이던 깊은 외로움, 그리고 그가 끝내 묻지 않았던 진실. 왜 이제 말했지?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 당신이 또 무너지지 않길 바랐어. 그리고 나도 겁이 났어. 혹시라도 이 아이가 당신의 약점이 될까봐.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 순간 분노와 충격보다 강한 감정은 하나였다. 책임. 그는 남도식에게 돌아섰다. 지훈이라는 아이가 납치당했다. 정태욱 쪽일 가능성이 높아. 남도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노트북을 열었다. 제주에서 특정 신호가 끊긴 시간대가 있어. 드론으로 유치원 주변 촬영했던 자료를 해킹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은 곧장 팀을 구성했다. 과거 남도식과 함께 활동했던 프리랜서 기술자, 전직 보안원들까지 불러 모았다. 목적은 단 하나, 아이를 찾고 구조하는 것. 밤이 되자 제주에서 한 통의 영상 파일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고 파일 제목은 단순했다. 너의 선택. 파일을 재생하자 한방한 의자에 묶인 아이. 지훈이었다. 입에는 천이 감겨 있었고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함원 넘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은주 혹은 류승아 그리고 한재현. 이 아이를 돌려받고 싶다면 아무 짓도 하지 말 것. 천둥작전이라는 단어는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말고 USB도 파기해라. 그럼 아이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짧은 침묵 후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게 이어졌다. 하지만 너희가 진실을 퍼뜨린다면 아이는 영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르지. 영상이 끝난 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막았다. 한재현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서서히 고개를 숙였다. 그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억누를 수 없는 것이었다. 이건 협박이 아니야. 이건 전쟁 선포야. 남도식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아이를 위해 진실을 물을 것이나 아니면 진실을 위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나. 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 나는 진실을 택하겠어. 하지만
아이를 포기하진 않아. 그녀의 말에 한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둘 다 잃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해. 이번엔 절대 누구도 잃지 않도록. 그들은 밤새도록 전략을 짰다. 한쪽에서는 아이를 구출할 작전을 계획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진실을 드러낼 준비를 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정태욱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식이 예고되었다. 수많은 언론과 정치인이 그 자리에 모일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이 터지게 될 것이다. 서울, 이른 아침. 한재현은 남도식, 서은주와 함께 임시 은신처로 마련한 지하 창고에 모여 있었다. 낡은 테이블 위에는 정보가 가득한 노트북과 문서 파일들, 그리고 지훈의 납치 영상을 분석한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아이의 울먹이는 얼굴이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남도식은 조용히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은 이제 사적으로 협박하던 단계를 넘어섰어. 곧 공개적으로 움직일 거야. 우리를 조용히 처리하기엔 이미 늦었으니까. 은주는 익수를 깨물며 고개를 떨궜다. 그녀의 눈가는 지쳐 있었고 감정은 이미 한계에 가까웠다. 지훈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때 재현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비표시. 그는 주저하지 않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말해. 기억해, 재현아.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이유를 정해? 진실. 아니, 우리는 항상 이기기 위해 움직였어. 그 목소리, 정태욱이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 이미 주도권은 내 손에 있어. 선택은 너희가 하는 거야. 침묵하든지 혹은 아이의 관을 준비하든지. 재현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태욱의 웃음이 들려왔다. 그래, 끝나지 않았지. 그래서 내가 직접 끝내줄 거라. 통화가 끊기자마자 은주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였다. 영상 링크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긴급 속보, 유지훈 군, 납치 생중계 사건. 그녀는 망설임 없이 영상을 열었다. 화면에는 가면을 쓴 남자가 나타났고 그 뒤로 지훈이 여전히 묶여 있었다. 배경은 어두웠고 어떤 장소인지 특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영상은 분명 생방송이었다. 시청자 수가 초 단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남자의 목소리가 영상 속에서 울려 퍼졌다. 이 아이는 대한민국의 진실을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천둥 작전에 대한 입을 열지 않는다면 아이는 살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한다면 이 아이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그 순간 수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플랫폼에서 이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다. 유승아, 한재현, 천둥작전이라는 키워드가 급상승 검색어에 올랐고 대중은 혼란에 빠졌다. 남도식은 빠르게 컴퓨터를 닫고 외쳤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야. 공포를 퍼뜨리는 퍼포먼스야. 이대로라면 우린 여론에서조차 설 자리가 없어져. 재현은 얼굴을 감쌌다. 숨이 막혔다. 그는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였고 동시에 한 나라의 진실을 손에 쥔 자였다. 그 두 역할은 지금 서로를 위협하고 있었다.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가 가진 자료를 지금 공개하면 지온이는 남도식이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살 가능성은 20% 이하라. 그들은 이미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어. 공개가 되면 그 아이는 버려진 카드라. 재현은 두 손을 주먹 쥐듯 꽉 쥐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가진 정보 일부만 흘리자. 전부가 아니라 일부. 그걸 미끼로 사용해서 이치를 유도하고 동시에 여론을 반전시켜. 은주가 물었다. 그럼 지온이는? 우리가 직접 구하러 간다. 남도식은 고개를 저었다. 너무 위험해. 그건 자살 행위야. 그래도 해야 해. 가만히 있는 건 선택이 아니야. 그 순간 은주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눈물이 고인 얼굴로 말했다.
내가 가겠어. 재현은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다. 안 돼. 내가 가면 그들은 널 인질 삼을 거야. 그럼 누가 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훈이를 찾아? 남도식은 둘을 번갈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한 명 더 있어. 그는 서랍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다. 최민규, 국정원 출신, 현재 민간 보안 컨설턴트. 정태욱과도 과거에 얽혀 있었던 인물이지. 재현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를 믿을 수 있어. 완전히는 아니지만 지금 선택지는 많지 않아. 그는 아이를 구해야만 하는 동기를 가질 수 있어. 왜냐하면 남도식은 말끝을 흐렸다. 그도 가족을 잃었거든. 같은 방식으로. 그날 밤 은주는 최민규를 직접 만났다. 어두운 지하주차장에서 조용히 둘은 마주했다. 그는 날카로운 인상이었고 말수가 적었다. 도와줄 이유가 있나? 그녀가 물었다. 최민규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노트북 하나를 꺼내 위치 추적 소프트웨어를 켰다. 아이의 영상 소스를 분석했다. 신호는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나왔어. 아마도 폐광 근처.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렸다. 정말 찾을 수 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단 조건이 있어. 이 모든 작전이 끝난 후 나를 놓아줘. 내가 뭘 했는진 모르겠지만 지금은 상관없어. 아이만 구해줘. 거래는 성사되었다. 그 시각 재현은 뉴스에서 정태욱의 공식 일정표를 확인하고 있었다. 대국민 담화가 예정되어 있었다. 주제는 국가 안보 강화와 새로운 리더십. 재현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천둥작전의 처막이 내려질 시간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결심했다. 그 작전보다 먼저 진실을 터뜨릴 것이다. 강원도 산간 지역, 폐광 근처. 한재현은 은주, 최민규와 함께 사륜구동 차량에 탑승해 험한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눈은 이미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날카롭게 밤을 베어냈다. 차량의 앞좌석에서 최민규는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은주는 조용히 지훈의 이름을 입술로 대내고 있었다. 영상의 지형과 GPS 파형을 분석한 결과 이 일대 폐광 중 하나가 유력해. 전파 간섭도 심하고 드론 감시망도 피해갈 수 있어. 최민규의 말에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언제나 이런 곳을 선택하지. 세상과 단절된 장소, 증거가 사라지기 쉬운 장소. 차량은 거칠게 멈춰 섰고 셋은 준비해온 장비를 챙겨 조심스럽게 산길을 걸어 올랐다. 폐광 입구는 눈에 덮여 있었지만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미세하게 남아 있었다. 발자국은 깊었고 철문 근처에는 감시용 카메라가 하나 설치돼 있었다. 최민규는 조용히 손짓했다. 카메라 신호 차단. 3분 안에 움직여야 해. 그들은 재빨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어두운 갱도 속 휴대용 랜턴의 불빛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공간을 비췄다. 얼마 가지 않아 폐광의 안쪽에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작은 공간이 나타났다. 안쪽에서는 한 남성이 지훈 옆에 앉아 뭔가를 조작하고 있었다. 지훈은 여전히 의자에 묶여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입은 막혀 있었다. 재현이 손짓하자 은주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달려들었다. 지훈아. 순간 남성이 고개를 돌리며 경보 장치를 누르려 했다. 그 찰나 최민규가 앞으로 튀어나가 그의 손목을 꺾었다. 짧은 몸싸움 끝에 남성은 바닥에 쓰러졌고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 은주는 지훈에게 달려가 결박을 풀고 천을 걷어냈다.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무서웠어. 괜찮아, 괜찮아. 이제 엄마가 왔어. 재현은 주변을 살피며 통신 장비를 꺼내고 있었다. 남도식에게 전해. 아이는 확보 완료. 철수 시작한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낌새가 들려왔다. 폐광 입구 쪽에서 발소리, 그리고 무전기 잡음. 들켰어. 최민규가 낮게 말했다. 우리 추적한 놈들이 있었어.
재현이 이를 안 물었다. 뒷길로 빠져나가자. 갱도 안쪽 연결로가 있을 거야. 그들은 서둘러 이동을 시작했다. 총소리가 폐광 입구에서 울려 퍼졌고 누군가 쫓아오고 있었다. 은주는 지훈을 안고 달렸고 재현과 민규는 후방을 경계했다. 몇 번의 이 길을 넘기고 나서라 그들은 결국 폐광을 빠져나와 차량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차량 안, 긴장된 침묵 속에서 숨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한재현은 이상한 점을 느꼈다. 민규 씨, 폐광 구조를 너무 잘 아는 것 같군. 최민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작은 USB였다. 이건 뭐지? 그 아이가 있던 방, 모니터 뒤에서 찾았어. 그들이 남긴 기록일 수도 있어. 한재현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당신, 정말 우리 편 맞나? 은주도 조용히 물었다. 민규 씨, 혹시 이 작전에 이미 연루돼 있었던 거 아닌가요? 최민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맞아. 나도 한때 정태우 밑에서 일했어. 정부 담당 비선 요원이었지. 너희가 말하는 천둥 작전의 일부도 내 손을 거쳤고.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지훈이를 납치한 것도 당신이? 아니야. 나는 명령을 거부했어. 그리고 도망쳤지. 그 대가로 내 가족을 잃었고. 그의 말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너희에게 접근한 이유. 처음엔 살기 위해서였어. 정태욱이 나를 제거 명단에 올렸거든. 하지만 지훈이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 이 아이를 보며 내가 지키지 못한 내 아이가 떠올랐어. 한재현은 여전히 그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선택지는 없었다. 지금은 적이라도 필요하다면 손을 잡아야 하는 순간이었다. 좋아. 이 USB를 분석하자.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 서울, 은신처, 남도시기 USB의 내용을 복구하자 놀라운 영상이 재생되었다. 정태욱이 비공식 회의에서 직접 천둥작전의 실행 시점을 지시하는 장면이었다. 국민은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 숫자가 아니라 공포에 따라.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하면 그들은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리더십이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가에 대한 조롱처럼 들렸다. 재현은 은주를 바라보았다. 이걸로 끝낼 수 있어. 이 영상 하나면 대중을 움직일 수 있어.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직 부족해.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워해. 공포를 넘어서는 희망이 필요해. 단지 나쁜 놈을 드러내는 것만으론 부족해. 남도식이 말했다. 그럼 뭘 해야 하지? 은주는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가 먼저 세상에 나가야 해. 우리가 사라진 이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실이라는 걸 보여줘야 해. 그녀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다. 그 말은 곧 모든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재현은 결심했다. 이제 숨어 있을 시간은 끝났다고. 서울 도심, 한재현과 서은주, 남도식, 그리고 최민규는 은신처로 사용하던 폐공장 내부에 모여 있었다. 바깥 세상은 조용했지만 내부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팽팽하게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복구된 영상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다. 정태욱이 회의실에서 측근들과 나누던 대화, 그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무표정한 얼굴들이 클로즈업되었다. 이 영상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헌정사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다. 남도식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 영상을 모든 플랫폼에 동시에 퍼뜨릴 수 있어. 유튜브, 다크릭, 해외 언론, 국제인권단체, 모든 채널을 통해 동시 확산이 가능하다. 최민규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시에 터뜨리면 정부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할 거라. 하지만, 재현이 물었다. 정태욱이 손 놓고 있지 않을 거다. 영상이 퍼지기 전에 우리를 국가, 위협 세력으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아.
언론을 조작하고 가짜 기사를 퍼뜨려 먼저 여론을 선점하겠지. 은주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가야 해. 직접 대중 앞에.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우리가 누군지,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돌아왔는지. 영상만으로는 부족해. 얼굴을 드러내야 해. 진실을 말할 주체가 있어라. 대중은 움직여. 남도식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건 자살이야. 너희는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된 인물이야. 대중 앞에 나서는 순간 체포되고 구속되고 그 영상도 가짜뉴스로 몰릴 수 있어. 재현이 조용히 말했다. 그럴 가능성 알아. 하지만 우리가 계속 숨어 있다면 이 싸움은 결국 음모론으로 끝나버릴 거라. 최민규는 깊은 침묵 끝에 한 장의 명함을 꺼냈다. 이 사람에게 연락해 봐. 고은정 아나운서. 전직 공영방송 기자였고 정태욱의 압박으로 하차당했지.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은주가 고개를 들었다. 그냥 믿을 수 있어. 나처럼 가족을 잃은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 방송으로는 못 말하더라도 진실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지. 곧바로 연락이 닿았고 고은정은 서울 일각의 작은 스튜디오로 장소를 정해줬다. 그곳은 CCTV도 출입 기록도 남지 않는 곳이었다. 녹화 당일 재현과 은주는 후드로 얼굴을 가리고 스튜디오에 도착했다. 스튜디오는 조용했고 고은정은 말없이 그들을 맞았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도 따뜻했다. 분노와 연민, 그리고 사명감이 공존하는 눈빛이었다. 카메라는 이미 켜져 있어요. 실시간으로 방송은 하지 않지만 이건 예약 송출입니다. 녹화가 끝나면 정해진 시각에 자동으로 전 세계 서버에 퍼지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출 수 없죠. 은정은 카메라 옆에 앉으며 말했다. 시작할까요? 조명이 켜졌고 카메라가 돌아갔다.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한재현입니다. 기록상으로는 2년 전 자살한 대한그룹 부회장이었고 지금은 국가의 내부 부정부패를 고발한 죄로 사라진 사람입니다. 은주가 뒤를 이었다. 저는 유승하입니다. 청와대 정책실 보좌관이었고 국민 세금이 특정 정치 세력에 유입되는 과정을 내부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렸고 그 대가로 공범으로 조작되어 이름을 지웠습니다. 재현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는 지금 천둥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 중인 국가 전복 계획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들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위협 요소로 간주합니다. 그는 주먹을 쥐고 덧붙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를 납치한 자들입니다. 은주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건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에 대한 존엄의 문제이고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아이들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촬영은 조용히 끝났다. 고은정은 영상을 암호화해 업로드했다. 송출 예정 시각은 정태욱의 대선 공식 발표 1시간 전. 전 국민의 시선이 그에게 향할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하지만 보라는 현실이 되어 다가왔다. 그날 저녁, 은신처 앞에 검은 SUV 차량 여러 대가 멈춰섰다. 내부 감시 장비를 통해 확인한 얼굴들 중엔 익숙한 인물이 있었다. 최지원, 정태욱의 비서실장이자 재현의 옛 연인이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냉정했지만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재현은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다. 그녀가 여기에 있다는 건 그도 곧 나타난다는 뜻이야. 남도식이 침착하게 움직였다. 우린 이미 위험 노출 수준을 넘었어. 선택해야 해. 이동할지 아니면 충돌할지. 은주는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고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숨어있는 지가 아니라 진실을 쥔 유일한 증인이야. 정태욱의 대선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그들은 그를 향한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폭발하는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었다. 12월의 서울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날은 유독 더 냉랭했다. 그날 오전 9시 대한민국 전역에 휴대전화에 낯선 알림이 울려 퍼졌다. 긴급보도 정태욱 후보의 천둥작전 관련 폭로 영상 유출. SNS,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뉴스 포털까지 고은정 아나운서가 진행한 인터뷰 영상이 일제히 퍼지기 시작했다. 한재현과 유승아, 그들은 살아있었고 말하고 있었으며 직접 고발하고 있었다. 이것은 정권 찬탈 음모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들의 손에 납치당했습니다. 영상은 단 17분이었다. 그러나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30분 만에 영상은 200만 회 이상 조회되었고 천둥작전, 한재현 생존, 정태욱 음모, 유승아 고발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를 모두 장악했다. 시민들은 거리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웅성거렸고 방송국들은 긴급 편성으로 사태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정태욱 선거 캠프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허위 영상이다. 영상 속 인물은 사칭자이며 영상은 합성된 조작물이다. 국가 안보를 해치는 악의적 선동이다. 그러나 대중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그들은 질문하기 시작했다. 한재현이 죽었다면 얘 지금 살아있는가? 유승아가 사라진 날 얘 청와대 기록이 말소되었는가? 천둥작전은 정말 존재하지 않는가? 그리고 영상과 함께 공개된 USB 문서, 정태욱의 회의 음성, 비상사태 계획서, 군부 내 협조자 리스트. 그 누구도 더는 침묵할 수 없었다. 이 모든 파장이 시작된 그 시각, 한재현과 유승아는 서울 변두리에 또 다른 은신처로 몸을 옮기고 있었다. 남도식과 최민규는 각각 다른 경로로 움직이며 정보망을 감시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한재현은 노트북을 열어 영상 반응을 지켜보았다. 수만 개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분노와 지지를 동시에 포출하고 있었다. 이게 나라나. 정태욱을 체포하라. 아이부터 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때 암호화된 채팅창 하나에 낯선 메시지가 떴다. 자프 N37도 사인 25.198분 우 227도 사인 03789분 거래 장소 아이는 살아있다. 재현은 즉시 남도식에게 연락했다. 그들이 장소를 정했다. 지훈이를 미끼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려는 거야. 그쪽은 위험하다. 언론에 이미 공개됐으니 그들이 지푸라기라도 잡을 가능성이 있어. 우린 지훈이를 2번 잃을 수 없어. 끝내러 가야 해. 은주도 망설이지 않았다. 내가 갈게. 하지만 재현은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내가 간다. 넌 영상 속에서 이미 모든 걸 드러냈어. 넌 지금 이 싸움의 얼굴이야. 널 잃으면 진실도 무너져. 최민규와 재현, 두 사람은 빠르게 차량을 타고 좌표를 향해 움직였다. 장소는 서울 동부 일곽의 폐기물 처리장 근처였다. 주변은 을씨년스럽고 사람이 드문 장소였다. 현장에 도착하자 검은색 벤 차량이 한 대 세워져 있었고 그 앞에 마스크를 쓴 남성들이 3명 대기 중이었다. 한 명은 지훈을 붙잡고 있었고 아이는 겁에 질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재현은 손을 들고 천천히 다가갔다. 내가 왔다. 아이를 놔줘. 그중 하나가 말했다. 자료는? 최민규가 조용히 USB 하나를 꺼냈다. 여기 있다. 하지만 원본은 아니다. 복제본이고 우리는 자동 업로드 시스템을 통해 진실을 이미 퍼뜨렸어. 남성들이 웅성거렸다. 그중 하나가 무전을 보며 말했다. 후퇴하라고 한다. 상황이 바뀌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 경찰 특공대 차량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드론이 상공을 날았고 정체불명의 기자들이 도착해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남도식이었다. 그는 이미 이 장소를 언론에 흘려놓은 상태였다. 진실은 이제 협상의 대상이 아니야. 그의 말처럼 지훈은 곧바로 최민규의 폼에 안겼고 무장 남성들은 하나둘씩
체포되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시 긴급 뉴스가 전해졌다. 정태욱 자택 긴급 기자회견 요청. 천둥작전 문서 조작설 반박 예정. 이제 마지막 승부는 카메라 앞에서 벌어질 것이었다. 한재현은 지훈을 아는 채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쫓는 쪽이 아니다. 우리가 추격하는 쪽이야. 서울 광화문.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었다. 시민들 손엔 아이를 살려낸 사람들, 진실을 밝힌 이름들이라는 손팻말이 들려 있었다. 한재영과 유승환은 처음으로 세상의 빛 아래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정태욱의 자택 기자회견이 방송을 타고 생중계되는 바로 그 순간 반대편 거리에서는 시민 수천 명이 촛불을 들고 모여들고 있었다. 누군가는 진실을 보았고 누군가는 아직도 혼란스러웠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그날만큼은 모든 이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재영과 유승환은 드디어 세상 앞에 섰다. 은신이 끝났고 도망이 끝났고 진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기 시작한 날이었다. 남도식은 무대 뒤에서 카메라를 조율하고 있었고 고은정은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최민규는 더 이상 그들을 경호하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함께 움직였다. 지훈은 은주 곁에 있었다. 아직 세상이 아이에게 안전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날만은 그녀가 품에서 놓지 않았다. 전 국민 여러분. 고은정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다. 오늘 이 자리에 선 두 사람은 그 어떤 영웅도 아닙니다. 그들은 숨겨졌고 예면당했고 끝내 살아남은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앞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재현이 무대로 올랐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고 그 눈빛은 결연했다. 저는 한재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거짓과 위협 속에 살아왔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선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어 유승아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름을 지운다는 건 존재를 지운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그리고 시민으로. 우리가 말하는 진실은 단순한 정치 음모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정치가 생명을 위협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이 끝나자 광장엔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곧 우레와 같은 박수로 터져 나왔다. 누군가 울었고 누군가는 소리쳤고 어떤 이는 촛불을 높이 들어 흔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정태욱의 자택 기자회견은 혼란에 휩싸였다. 기자들이 쏟아내는 질문 속에 그는 점점 말을 잃었고 곧이어 검찰이 도착했다. 비공식 회의 음성과 계엄령 관련 문서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과학적 판독 결과가 방송을 통해 보도되면서 모든 반박은 힘을 잃었다. 검찰 대변인은 공식 발표를 통해 말했다. 우리는 지금부터 천둥작전에 연루된 모든 인물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것입니다. 한재영과 유승환은 증인 신분으로 보호 조치에 들어갑니다. 정태욱은 체포되었다. 그의 권력은 그가 믿었던 공포와 통제 위에 세워졌고 그 기반은 진실 앞에서 무너졌다. 며칠 후 한재현은 지훈의 작은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다. 아이는 아직도 밤에 울곤 했지만 이전보다 웃는 시간이 늘었다. 유승환은 상담실에서 나오며 그들에게 걸어왔다. 오늘은 한마디도 울지 않았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재현은 미소 지었다. 이 아이에게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일만 남았네. 그들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서울 하늘을 바라보았다. 겨울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았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희망 속에서 침묵할 수 있었다. 며칠 뒤 고은정은 다시 방송을 열었다.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름을 빼앗긴 사람들, 목소리를 빼앗긴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 싸운 사람들. 정의는 특별한 영웅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두려움 속에서도 움직인 사람들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침묵하지 않는다면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이긴다. 에필로그 6개월 후 재현과 은주는 작은 시민 단체를 만들었다. 이름은 내일을 위한 목소리. 그들은 더 이상 거대 권력을 추적하진 않았다. 대신 사라진 이름들, 억울한 죽음들, 묻힌 진실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지우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말이 많지는 않지만 그림을 잘 그렸다. 그리고 그의 첫 그림에는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다.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 그리고 하나는 세상 앞에서 목소리를 낸 자신.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지만 세상의 진실은 여전히 어디에나 숨겨져 있다. 그러나 그 진실은 당신이 예면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본다.